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12월 들어서니까 좀 포근해졌습니다. 오늘은 시내 돌아다닐 만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기의 제목으로 우리나라 정당 활동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정당 활동 얘기하기 전에 우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한마디로 난맥상이에요. 이거 뭐 커멘트를 하기가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서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난맥상이에요. 예를 들면 최근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운동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관계자들 고생했다고 치하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21년 전입니다. 21년 전에 중국과 한국이 엑스포를 가지고 대결했을 경우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경험담, 추억담 이런 걸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도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가 샹하이예요. 엄청나게 큰 항구 아닙니까? 중국의 뭐 제일 항구고, 뭐 북경에 못지않게 뭐 무역, 수출, 뭐 항해, 뭐 이런 것이 뭐 아주 동북아시아 최고의 도시 항구일 정도로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부산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여수에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54대 34 해서 거의 5대 3 정도의 득표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119대 29죠? 그러니까 90표 차이가 났는데, 이때 그 계산 한번 해요. 몇 퍼센트가 돼? 20%도 안 되지. 20% 더 되나? 110은 120 잡고 29 하면 30 하면 4분의 1, 20% 정도 되죠. 아니,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생기냐. 좀 창피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는 뭐 미리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창피해. 아니 도대체 이거 뭐 한 119대 뭐 110이나 90이나 됐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아마 조선일보라고 기억하는데, 만약에 실례가 되면 나중에 사과하겠습니다만, 제가 조선일보를 기억합니다. 48대 51로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밤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48대 52 정도의 아슬아슬한 경합이 119대 29로 나옵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빈살만의 그 체력에 꼴깍하고 넘어간 아프리카, 중동, 무슨 남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의 표 쏠림, 이것에 대해서 의리 없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그냥 장난을 치듯이 했던 이 나라의 관계 고문, 기관장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거 완전히 황당하게 사기당한 느낌이래요. 여기서 뭐 전세 가짜 사기니 뭐 그런 거 있잖아. 꼭 그렇게 당한 것 같은 느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이게 잼버리에서 시작된 겁니다. 잼버리. 그리고 잼버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 엑스포 이런 것에 대통령이 그렇게 선수 나서지 않았습니다. 뭐 대통령이 아까워서 뭐 사용하면 뭐 달아져서 그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150개국 나라를 그냥 순방하고 전화하고 그냥 야단 법석을 떨었는데, 우리 대통령 체면이 뭡니까? 이게 119대 29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딥니까? 프레시안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조금씩 인용하겠습니다. 부산시는 2030년 엑스포 개최지로 사우디의 리야드로 결정된 직후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부산 현지의 부산 참여연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치 전에 늦게 나섰다는 점과 사우디의 오일머니 공세 때문이라며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사우디의 BI에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BI라는 것은 뷰로 오브 인터내셔널 엑스포라는 뜻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재도전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과 부산시의 무능을 재도전으로 무마하겠다는 것이고 또다시 시민을 기만하고 예산을 낭비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주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말로는 48대 50이라고 온갖 거짓말을 다 기만을 하면서 자기들은 딴 따라 하면서 막 경비 쓰고 관계되지 않는데도 그냥 출장 갔다고 난리 법석 잔치를 벌린 거예요. 거기에 쓰는 비용이라는 게 전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입니다. 마침 모처럼 감사원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일벌백계로 잡으십시오. 예? 그냥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래갖고 덕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응? 그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자세야. 모든 국정의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인정하기 전에 그 책임을 가지도록 만든 공무원들이나 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자기 팀이라고 봐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부산의 참여연대가 얘기한 것이 참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우리나라가 빈살만 나라 사우디에 깨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벌어진 거냐? 잼버리에 실패해서 벌어진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벌렸다는 그 잼버리에서 그 난리 법석 그때 뭐예요? 3만 5천 명이 오는가? 그렇죠? 3만 5천 명을 수용하는 전라북도 잼버리에 온갖 엉망진창을 한 것을 전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엑스포라는 건 5천만 명 정도 오는 거죠, 아마? 그 예상이. 그러니까 그게 몇십 배가 되는 관광객이 오는 것을 3만 5천 명 그것도 핸들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국제 여론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온갖 SOC니 온갖 공항 가덕도 공항 빨리 개항시켜야 하는데 온갖 식을 다 해갖고 막 예산을 퍼붓고 그리고 꽈라랑 깨지면 그건 깨지는 거 국가 망신시키는 건 그만두고 그냥 그동안 자기 지역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돈 그것만 해도 딱 표정 관리하고 앉아있어. 이게 대한민국의 지방관리의 상투적인 수법이야.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노란한 거예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책임자를 엄벌을 쳐야 해. 예? 48대 50이라는 아이디어를 누가 줬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조선일보 예를 했지만 조선일보든 중앙일보든 동아일보든 간에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자기들이 무조건 소설을 섞었습니까? 예?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국민을 좀 들뜨게 만들려고 했겠죠.
물론 그것을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한 당의 언론사의 책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던진 정부 관계자에게 있는 겁니다. 응? 그런 사람들, 그거 관계된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운 개각이나 그 요인에 어디 끼어들었는가, 그것도 감사원은 따져봐야 합니다. 거짓말 적당히 하고 그냥 딴따라딴따라 하고 가서 적당히 아참해갖고 또 새로운 자리에 가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정치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뭐 0.5인가 1%가 윤석열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뭐 별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계속 하향 곡선을 가요. 하향 곡선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석 달 열흘, 금년 말 되면 석 달 열흘이 남았습니다. 4월 10일까지 딱 석 달하고 열흘이죠. 지금 이제 마지막 오늘이 이제 12월 4일 5일이니까 한 3주 지나면 이제 연말이 됩니다. 연말 동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사 감사원에서 조사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안 해. 자기 비판도 안 해. 뭐 저희 잘못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걸로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또 비슷한 것도 돈 뻥뻥 쓰고 거기다 자기들 나라에 잔치 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권의 만성적인 대세예요. 이건 때려잡고 탄압해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경제 유발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참 초라한 성적표 119대 29라는 엑스포 유치 공작에 뭐라고 주장했냐면 등록된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 행사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건 뭐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경제 효과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이 부산 엑스포가 치러지면 경제 유발 효과가 61조 원이 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5천만 명이 넘는 관광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6개월 동안 하는 거니까 생산 유발 효과는 43조 원, 부가가치도 18조에 이를 것으로 화려하기 짝이 없는 아주 그럴듯한 청사진이 50만 명이 넘는 고용 창출 생활은 이건 뭐 덤이다. 이래 있어요. 실제로 2010년 중국 아까 얘기했던 들었던 중국 상해 엑스포는 110조 원. 2015년 그 후 5년 후에 열렸던 밀라노 엑스포는 63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8년 평창 올림픽은 29조 원,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은 11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의 국제적인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히 망쳐버린 것이 잼버리입니다. 또 이제 전라북도 연구원, 전북연구원 2017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 전 세계에서 5만 명 이상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회 기간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놀라지면서 물경 1,198억 원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고용효과는 1,098명, 부가가치는 406억, 전북에서는 755원의 생산, 812명의 고용, 265억 원의 부가가치. 이게 뭐 엄청난 뻥튀기죠. 잼버리 전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71억. 이것을 끌어오는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완전히 계산이 나온 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5,744억 원이 낭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만 해도 계산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무슨 돈을 5,744억 원이나 썼냐.
왜 이번에 엑스포 조사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전북 잼버리에 대한 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국가적인 평가가 아주 그냥 잼병이 됐어요. 아주 최하로 떨어졌어요. 그냥 욕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제가 참고 있으면 그냥 그야말로 형편없이 됐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1171억 원 가운데 34%인 399억 원은 잼버리대회 참가 대원들이 내는 참가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2030년 또 하겠다고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은 지난해 2,516억 원, 올해는 3,228억 원, 총 5,744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야말로 단순한 셈볼,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은 29표. 근데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물경 19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거 계산이 됩니까? 이게 정말 웃기는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뭐 48대 52가 돼서 대역전국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원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문제의 진상을 밝히십시오.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도 자기를 지금 가지고 놓은 거예요. 응?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 반이 됐는데 1년 반 중에 그 사기꾼 비슷한 사람들이 맨날 드라마에 춤추고 장구치고 왔다 갔다 한 거야, 대통령이. 그것을 나중에 덮겨서 모든 게 내 잘못입니다. 뭐 그렇게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도 이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다 하고 봐줄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자세는 좋은데 그 다음에 국민을 사기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허망한 꿈에 들뜨게 만들고 국민을 기만한 죄는 엄정하게 물은 것이 시도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데는 엄격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예를 들자면 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잼버리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의 돈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이게 사실상 더 어렵게 됐다 하고 생각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막 대통령이 나서서 막 난리치고 한 그 드라마라도 조금 자제했던 것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뭐 당시에 관계자들은 얘기하기가 좀 어려웠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건 뭐 누구한테 완전히 뭐 가짜 주식당에 사가지고 꽁 하고 망해버린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가짜 옵티버스 뭐 그런 라임 사태 별거 많이 있죠. 전세 사기 꼭 그거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정부가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처음에 던지고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는 제가 돌아오는 4월 10일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제너럴 일렉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말 자체로 보면 대통령 선거보다도 국회의원 선거가 더 중요합니다. 제너럴 일렉션이에요. 참 일반 선거예요. 그리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게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치밀하고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에 4월 10일 총선거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10년, 20년을 결판지을 선거입니다. 그리고
많은 우익 보수주의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만약에 꽃 같은 부정선거 프레임이 작동해가지고 공병호 박사가 하는 얘기로 사전 투표 뭐 7.5% 이런 식으로 롤을 작용한다면 좌파들이 200석 이상을 가져가면 이 나라는 아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아주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회주의화 될 것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걱정합니다. 그만큼 내년 4월 10일의 총선거는 크리티컬합니다. 아주 우리 역사에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당을 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할까? 큰 역사적 회오리를 마주해서 그냥 그 뭐라고 할까? 폭풍전야? 이런 것처럼 하는 것을 벌리는 걸 보면 이거 가관이야 이게.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방송 인터뷰 같은 걸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을 내놓고 비판하면서 그 말에는 제3당을 만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가지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가줬으면 좋겠다. 사법 리스크니 뭐니 해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재판 결과에 이재명이 점점 불리하게 되는 하얀 곡선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얀 곡선이 나온 건 내년 한 4월, 3월 말에 낼 때 결정적으로 뭐가 벌어지면 이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선거는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야. 그걸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쫄딱 망할 것이다. 그래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재명이 함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단계를 선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늘 날짜로 2022년도 정당의 활동 계획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리포트를 보자면 오늘 아침에 일부러 뽑았습니다. 전국에 지금 47개 정당이 있습니다. 많죠? 47개 정당이 있는데 그중에서 탑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당원도 몇백만 대, 당원 어디 있죠? 어떤 거야? 찾아줘요. 이건 당원이 아니고. 아무튼,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은 없어졌죠, 조정원이. 이제 46개 되고, 내년에는. 아무튼,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작년 보고에는 485만 3,266명에서 조금 줄어서 22년 작년 말에는 보고에는 484만 9,578명 0.1%가 이제 감소됐고요. 국민의힘이 407만 0005명에서 429번 조금 늘었습니다. 이 두 정당이 400만 대, 500만 대를 지향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5천, 8천, 7천 이러고 그 중에서 민생당이 좀 유난히 많고 37만 8,309명. 그런데 민생당은 어느 특정한 무슨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는다는 설이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이가 하는 우리공화당이 41만인데 우리공화당은 거의 확실하게 통일교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성원이 통일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1,000만, 2만, 3만, 만, 이거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거긴가요? 14만.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적어. 그래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의 뜻에 따르면 자기는 안 되면 현재 한 30여 명, 40여 명의 비명파에다가 또 잠복되어 있는 이재명에게 좀 비판적인 사람 및 이재명에 의해서 공천에서 탈락될 것이 거의 확실히 유력시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옛날 2016년인가요?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상당한 성과를 올렸던 그런 것을 하나 만들고, 그게 제3당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다당제를 언급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소위 더불어민주당 산하에서 깨지는 제3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요소가 배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친이재명파와 이재명 반대파, 비명파 사이의 그 갈등,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 이것이 분당의 요인으로 되는데, 그건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는 비명파 의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력이 있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기 때문에 아마 명분상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휘두르는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아직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친 이재명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러다가 그 이재명이가 이거 잡고 공천권을 흔들다가 우리까지 그냥 한박 다 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위기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거 관계가 되면 이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자기가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과 동지, 의리 그런 것을 사실상 따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변화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밀려나고 소위 그렇다고 해서 뭐 이낙연이가 판을 다 잡는 건 아니니까 적당하게 조화스럽게 주류 비주류가 협력해서 선거를 치르면 그건 막강한 활약입니다. 그 가능성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자유우파, 소위 말해서 보수주의 정당 쪽에서는 그렇게 그 당내의 파벌이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 수행에 문제가 있다 하고 잼버리하고 엑스포를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두 개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건 아주 형편없는 아마추어가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놈의 정치가 이 모양이야. 농공행상이고 뭐고 따지고 그걸 넘어가는 거지. 어린애 장난 같아 이게. 뭐야 이게. 정치도 아니고. 응? 그리고 그냥 뭐 곳간에 있는 세금은 지들 맘대로 지들 맘대로서 룰루랄라 하고 살고 그 지나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거 제 책임이라고 지나가고 또 그걸로 끝이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래도 이재명이를 당선시켜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윤석열 쪽으로 힘을 모았던 자유우파들이 아니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당시에 윤석열의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일어났던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 기소, 구형 뭐 이런 것에 대한 소위 탄핵 문제에 대한 좀 애매모호한 윤석열과 한동훈 쪽의 어떤 태도, 이런 것에 불만을 가져가지고 광화문에서 수년 동안 탄핵 반대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이보다는 윤석열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간신히 몸을 돌려서 아슬아슬하게 됐어요.
저도 거기에 끼어 있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은 뭐 달성 사저도 가고 어쩌고 해서 예우도 해서 적당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친박 신당이니 뭐니 너저런 거 나 이름 걸어서 하지 말아라 하고 선언하고 조용히 정치적 침묵지대로 살짝 사라졌어요. 지금 어느 신문사에서 회고록 발표한다고 열심히 그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마 욕은 못하지만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72년 넘었죠. 여자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험한 소리 해서 되겠느냐 하고 그냥 참고 있어요. 박근혜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목이 메입니다.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을 참느라고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박 대통령이 전자 안 붙이고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많은 광화문에서 참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간에 외쳤던 수백만의 자유민주를 지향하는 국민과 유권자들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었어. 차마 욕은 못해. 그런데 윤석열이가 이제 박 대통령을 싹 안아가지고 정치적 휴양소 같은 데 딱 넣은 셈이에요. 사실상 그가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딱 만들어졌어. 그래서 많은 이제 자유주의를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공백? 허무감 이런 게 많이 차 있어요. 그 민주주의 주장하고 뭐 해봤자 그건 뭐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아니요, 그 앞에 세웠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기 미얀마의 수장, 있죠? 아웅산 수키 여사처럼 어떤 국민적 상징이 돼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그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런 상징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허무해. 그걸 적당히 그냥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의 보호령 밑에 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정책인 아노미가 돼 있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 윤석열이도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잘하기는 그냥 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저희가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취했던 애매한 태도 있죠? 태블릿 PC니 뭐 이런 것에 당사자이라는 것을 너무 의식했는지 그 문제 때문에 7년 가까이 7년 이상 옥고를 치르고 있는 최순실은 석방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합시다. 최순실이가 죄를 졌다 합시다. 최순실의 죄는 박근혜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죄 아닙니까? 그렇죠? 박근혜가 최순실이가 경제적 공동체를 맺고 주고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뭐 했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기들 논리로 사용한다면 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좌우당은 그 사람들의 논리를 가지고 박근혜 때문에 최순실이가 까못으로 간 거야. 그럼 박근혜를 사면하고 저렇게 했으면 최순실도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제 말 틀렸어요? 저는 최순실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청와대 제가 특별보좌관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만날 뻔 했는데 하여간 안 만났어요. 못 만났거나 뭐 의도적으로 했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안 만났어요. 몰라요. 인사하고 악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후에 가만히 최순실에 대한 형사적인 소추 문제 문건 같은 거 쭉 보면 최순실가 죄진 게 없어. 예? 근데 왜 그렇게 집어넣냐 말이야. 집어넣고 가지고 있는 거 윤석열이야.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한테 광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이가 워낙 고약하기 때문에 이건 그래도
윤석열이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역사가 너무 억울한 거야. 너무 억울해요. 예? 인생을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 그러면 이 선거를 대해서 저 이재명 저 패거리 워낙 포악하고 무섭기 때문에 그래도 묻지 말라 윤석열하고 윤석열을 밀어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 오늘 아니라 내일 모레쯤 이제 그 혁신위원장하는 임요한이가 뭘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요한 사람이 나와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안다고 그랬죠. 그러나 혁신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전화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뭐 압력을 넣는다, 뭐 제안을 한다 그럴까 봐서 나중을 위해서 일체 말 안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고만 있어요. 순수해요. 가끔 말이 핑크핑크 나가긴 하지만 그 사람의 본인은 저는 옳다고 정직하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오늘 현재가 월요일 날 12월 4일이죠. 12월 4일 날 오후 3시 현재까지는 아직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인요한이가 아주 환영을 받고 박수 받으면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요. 그 인노인은 그래도 자기 할 얘기 딱 하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말하면 김기현 지도부가 100%는 그냥 뭐 50%라도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아져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쓸데없는 전망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용환이가 던지던 무슨 그 윤핵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험지 출마니 뭐니 쇄신,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단어와 그 경위와 논리화에서는 약간의 세련된 미가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한글 언어의 능력과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뭐 갔다가 그렇게 하고 받지 않을 거 뭐하러 갖다 세워갖고 시끄럽게 떠들다가 말아. 묵구리 장난처럼 누구 하나 가서 그냥 푸닥거리 하고 그냥 알았어 돌아가봐 이거 노잣돈 가지고 가 하고 보내는 거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가 없어. 이런 국민의힘에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잖아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는 뭐 나중에 이름은 밝히겠습니다만은 모 정당의 대표 당세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그 대표는 개인적으로 이미지가 있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직 여성 의원하고 또 전직 언론사 사장을 했던 네 사람이 모여서 새로운 자유우파 정당을 만들자 하는데 의견의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랑을 하자면 어제가 12월 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 3 결의 12월 3 그래가지고 손도 탁 잡고 뭐 사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네 사람은 100% 전원 찬성을 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일을 걸어간다. 한 사람의 그 누수도 없이. 그리고 지금 옛날 충청의 미래인가 하는 그 박서구 대표 한테 제가 그 당의 도움으로 대통령 후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와 무슨 뭐 이상로 박사 등등이 한 10여 개의 그 소위 말해서 그 작은 규모의 정당, 그죠? 군소정당이라죠. 이 47개 포함되어 있는 정당이에요. 오늘 제가 쫙 이거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당원이 몇 명이고 당비 내는 사람 몇 명이 다 나왔습니다. 한 10여 개를 모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2개가 플러스 되면 한 12개는 확보되고 그 12개에 어제 포함된 한 10서너 개 정도의 정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 47개 정당 중에 적어도 이름이 한 10개 정도는 빠질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민의힘에 대한 대안정당,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리고 지지하는 그런 국민으로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안의 정당이 하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다당제 이론입니다. 오늘의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던 그겁니다. 그쪽에는 아마 이낙연 그 사람이 뭐 새 당을 끌어갈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 뭐 정세균도 많이 붙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쪽에서는 그거 말고 무슨 뭐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뭐 누구 이준석 신당 그게 다 그쪽 패거리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언급했던 그 사람들이 이낙연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대동단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보수 정당 쪽에서는 우리가 명분 있는 정책 대안과 지향점을 제기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티끌들이 모아서 큰 산을 이루듯이 그런 것이 이제쯤은 벌어져야 그래도 이 민족이 그래도 장래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 컨서버티브, 우파의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과 멘탈리티도 틀리고 작풍도 틀리고 인간도 틀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움직이는 것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 되고 함부로 누구 지원하고 하는 발언 잘못하다가 큰일 납니다. 아직은 그 제한 시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욕심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이것저것 할 만큼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는 잘 실감을 못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 김경재 너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래. 그래서 그래 내가 파란만장이 뭘 파란만장이냐?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뭐 이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간단히 하나만 얘기 들으면 제가 친구들 얘기해가 제가 대한민국 현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망명을 한 사람입니다. 망명 챔피언입니다. 16년 가까이 외국에서 쫓겨가서 여권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6.29 선언 때야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그리고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없지만 아무튼 당시에 정부에 의해서 아주 그냥 부정성님 비슷하게 그냥 체크리스트 최상위에 꼽혀가지고 가자마자 여권이 취소돼 버려서 무국적자로 그렇게 살다가 참 세계를 유랑방랑하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제가 떠들었을 때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던 사람, 고등고시만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 4.19 당시에 데모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4.19 팔아먹고 어쩌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이 사람이 그때 뭐 했던가, 꼭 그때 안 했다고 해서 못할 건 없지만 좀 어리둥절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또 전두환의 소위 군사통치 7년 동안에 7년이 한 8년 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데모했던 애들이 운동권이라고 모아가지고 좀 쥐들이 그냥 난리 법석을 쳐요. 근데 그 사이에는 이제 무슨 윤상원인가 누구 그런 투사도 있었고 그냥 데모에다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죽은 그런 고문에 탁 치고 하고 죽은 그런 학생운동들 많이 있었어요. 난 그들의 희생과 투쟁을 높게 평가하지만은 당시에 무슨 어디 대학교 학생위원장을 했다 총무부장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냥 꽉 차가지고 지난 한 20년은 그놈들이 다 차치고 포치고 다 했죠. 응?
그러니까 당시에는 야권은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다고 해도 민주당계는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지나니까 우상호 같은 사람은 이제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그때 늙은 놈들은 말하지 말고 투표도 하지 말라 하는 정아무개 의원 같은 사람도 지도 이제 늙은 놈이 됐어. 그래. 그래서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제 송영길 같은 친구는 앉아서 누가 이준석이 같은 애들이 뭐라고 하니까 젊은 놈이 어린 놈이야. 뭐 이래서 참 재미있구나. 세상 참 재미있구나. 참 별 세상을 다 봅니다. 그래도 그들도 한때의 밀물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 중에는 그만한 대접과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었고, 물론 있습니다. 그 고귀한 운동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춤추고 장구 치면서 막 사람 먹고 뭐 사람 먹고 풍각 벌리면서 거기서 어물어물해서 그냥 먹고 살던 사람도 있었고, 세상의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들은 많이 지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뒤를 바치고 있는 MZ세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AI 세대라고 할까?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운동권이라고 해서 같이 모아서 막 혼숙하면서 막 토론하고 어쩌고, 가자 북으로 뭐 만나자 판문점에서 그런 세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디 그 운동권 세대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 아닌가. 그 송영길이라는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싹 보면서 저 송영길의 저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세대 한 태모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리고 뭐 당시에 노무현에게 그 새당을 만들자고 난리를 치고 끌어갔던 소위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그 삼총사, 소위 호남의 삼총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현재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주소를, 정치적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일부러 민주당을 깨고 나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이가 새로운 열린 우리당을 만드는 것도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노무현의 의사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간에 노무현이가 막 끌리듯이 밀려서 그걸 해가지고 막판에 직을 마치고 봉화문에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인생의 회학이 막 겹쳤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떨어져 나갈 때만 해도 자기를 끌고 갔던 주역, 삼륜자, 천신여가 전부 자기 배신하고 다 나갔어요. 보아하니까 노무현이 형편없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 참 잘 먹고 잘 사는 김한길도 거기 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당시에 자기에게 그렇게 해줬던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비서실장 같은 거 하면서 난 개인적으로 노무현에 대해서 참 그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당신은 그 정치하지 마요. 그 몇 번이고 얘기했던 그 문재인 변호사가, 전 실장 겸 변호사가 자기가 인생의 궁금물박의 그 마지막 고비에 접했을 때, 그러니까 검찰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다시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앉아있을 때, 그때 검찰이 오병훈과 누군가 뭐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서 그렇게 뭐 전직 대통령에서 크게 예우는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황망한 그런 표정으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자기가 부엉이 방위에서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일주일 동안 자기의 변호사라는 문재인은 자기에게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다는 거야. 인생에 가장 치열하게 뼈저리게 아팠던 최후의 순간에 엊그제 자성 스님이 열반했어요. 그런데 얘가 좀 엉뚱하게 합니다만 난 자성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이건 불교계의 어떤 세력 다툼 권력 싸움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극적으로 마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누가 뭐 그 사람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아. 왜? 거기에 나오는 무슨 뭐 유선이 뭐니 이런 걸 보고 그런 것 같은데 몰라. 또 누가 기가 막히게 우리를 딱 속일 만큼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천하의 불교계를 흔들었던 참 현대 한국의 대승이죠. 큰 스님 자승이 왜 자살을 했을까? 피치 못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종교는 해탈을 원한다지만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을 불교를 영도하는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던 사람도 해탈하지 못한 대목이 있었구나. 자기 발언했죠. 세상에 삶과 죽음이 뭐 있는 데는 없지만 보아하니까 어쩌더라고. 자기 그 마지막에 개탄이 있죠. 그걸 보고 자식이라는 사람도 생사가 없다 하나 생사 없는 것이 없구나. 이걸 보면서 자승 같은 고승도 막판에 삶과 죽음의 교차로 해서 갈등을 했구나. 그런 오히려 더 자승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와. 그리고 뭐 처음에는 뭐 굉장한 뭐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그냥 막 대통령이 조사해봐라고 국정원에 개입하고 쭉 하더니 그냥 오물오물 말고 아마 뭐 틀리면 자살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뭐 큰 뭐 훈장을 또 내보냈다고. 그리고 이제 자성하고 이제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은 또 대통령 정부에서 훈장 줬다고 또 그거 욕할 거예요. 뭐 그놈한테 훈장 주느냐 그랬겠죠. 그럼 세상사가 이렇게 세상 얘기가 그렇게 복잡합니다. 얘기를 이제 돌려서 돌아오자면 내년 4월 10일 선거에 아마 현대사에서 우리나라 개국 이래 정권 수립 이래 70몇 년 됐죠. 80년 가까이 되는데 47년 48년 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의 상식, 그 정치에 대한 어떤 안옴이라고 할까, 그냥 조롱, 냉소주의를 벗어서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만 이 역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새로운 정당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운동을 만드는 데는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보수 정당 새로운 움직임은 구호가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구호가 첫 번째 갑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엊그제까지 얘기했죠. 윤 대통령이 사전 선거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하면 이건 그냥 위험하게 없어질 수 있어. 근데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못 하는지 하고 싶어도 못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세상에 불가사의가 많지만은 불가사의 많아요. 살다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야말로 현대 한국의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거기에서 윤석열의 직계라고 얘기하는 한동훈이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는 뭐 어물어물하고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절대로 저거에 대해서 입을 놀리지 말라는 폐구령을 받았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와? 그래갖고 잘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국민들 냉정하고 정직하게 정치 없어도 세상 사는 거야. 그러나 정치가 있는 한 냉정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역사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유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